자, 지금까지 이야기의 썸머리를 다시 한번 숙제 못 냈지? 그랬던 것 같아. 썸머리 일단은 시작은 뭐냐면은 맥스웰. 그래서 얘가 계산과 C가 루트 U0 1kJ 1은 대충 3 곱하기 10의 8스 미터 퍼 세컨드. 이거 일정하다라는 식을 만들어냈는데 맥스의 수학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기에 대해서 일정한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이 당연히 그 관성기에 대해서라고 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관성기에 대해서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상대 속도는 달라지겠네. 그걸 측정하기 때문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었다 그죠? 그래서 점심하면 마이클슨 몰리 실험까지 한 다음에 좀 됐네. 그 사건의 측정을 여러 번 했었는데 어쨌든 마이클슨 몰리 실험 이게 뜻하면 어쨌든 중요한 거 빛의 상대 속도의 차이를 측정해서 간섭무늬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데 결론적인 얘기하자면 없었다. 자, 이 얘기는 사실 이게 일단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결론. 그다음 이걸 설명하는 제일 간단한 건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빛의 상대 속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 그렇게 하면 과속도 불변의 원리를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간들은 이상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로버츠 수축 같은 삽질을 하게 된다. 그 정도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가는 거야. 설마 상대 속도가 안 변한다고? 관성기가 다른데? 라는 생각으로 로렌츠 같은 알아주는 물리학자가 헛소리를 했다. 그게 로렌츠 수축이라는 거야.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하고 사건의 측정도 얘기했었겠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일이라는 시간적인 위치, 공간적 위치 플러스 시간의 순서상을 합해서 사건. 그러니까 공간적 위치만 말뿐만 아니라 각 사건이라는 시각도 측정해야 되는데 그 시각의 측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자기 가진 시각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공간 동기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동시에 상대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과정에서 동시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복습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과 중에 첫 번째 시간 행차. 잠깐 가정 두 가지 얘기했을 텐데 가정은 봐야지. 특수상대면의 가정의 첫 번째는 상대성이고 나중에 수학과 상대성 이론 말로 모든 걸 다 유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빈칸 맞추기가 돼서 없는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말로만 관성계에 관계없이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게 갈릴레오 상대성 이론하고 다르게 갈릴레이는 역학 법칙이고 그때 물리가 역학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들어간 상대성 이론은 그 역학 말고 특히 전자계까지 포함했다는 얘기다.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 물리는 역학하고 전자계약이었으니까. 물론 죽자마자 양자가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지만.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광속도 불변이었다 그죠?
상대 쓰면 싹 다 방속도 불변으로 얘기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그래서 내용까지 얘는 쓰잖아. 관측장에 운동 상태 관계 없이 이 얘기는 누가 먼저 빛의 상대 속도는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빛의 속도는 항상 시간 지금이죠. 하다 보면 방속도 불가능해요. 저건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한다. 당연하게 이거 방속에서의 속도, 아니 진공에서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부재냐 그런 거 무시한 거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얘기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라는 전반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말은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C다 라는 건 누가 봐도 빛의 상대 속도는 광속이다 라는 말로 또 바꿀 수 있다. 또는 책에 나온 대로 반성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광속으로 일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 다 같은 말인데 처음 들으면 다 다르게 들리니까 문제지, 그치? 자, 그럼 시간 팽창 이제 들어가 보실까? 6번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같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시간이 팽창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엔 딴 놈의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나한테는 고작 1초가 지났는데 놈은 그동안에 10초가 지났다고. 내가 볼 때 그럼 네이트가 그놈이 10초니까 시간이 팽창했다라는 건데 10초에 해당하는 시간 또는 1초 움직이면 좀 재빨리 움직이겠죠. 자, 어쨌든 그 시간 팽창 이런 걸 한번 보자.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중에 일단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광속도 불변. 누가 보다 빛의 속도는 똑같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빛밖에 없으니까 빛 가지고 시간을 잴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우주선인지 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있다. 거기에서 A라는 놈이 시간을 잴 건데 당연하게 자기 시계 가지고 시간을 재려고 할 거다. 자, 그럼 기왕에 아니야 두 번 하자. 첫 번째 햄치 가무시하자. 이 첫 번째 정성적인 개념. 정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건 계산 없이 그냥 생각만 하자는 얘기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속력을 구하는 방식 한번 얘기해 주니까 속력 어떻게 구하지?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다, 그치? 근데 빛이 움직이는 속력도 속력이니까 C라고 하자. 그럼 광속도 불변에 누가 와도 광속은 일정하지. 이 식에 의미하는 내용이 뭐랄까? 그래서 만약에 C가 일정할 때 관측자가 봤을 때 마다 S 이건 사실 빛이 이동한 경우다. 가 다르면 결론 하나밖에 없지 않냐? 지원아, 결론이 뭘까? C가 일정할 때 S가 다르면 결론 하나밖에 없잖아. 등식이 성립하려면
그렇지. 당연히 t도 달라야 된다는 거야. 와, 딱 똑같다. 구체적으로 x가 늘어나면 t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즉 관측자가 보기에 빛의 이동 경로가 길면 당연히 시간도 길다. 되나? 자, 그럼 정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개념만으로 다시. 자, 우주선이 있다. A가 보기에는 우주선이 정지하고 있다. 그때 A가 무슨 장난을 칠 거냐면은 빛이 바닥에서 평 하고 출발해서 전정해 있는 거울에 다음 다시 도달할 때까지 빛이 이동하는 경로를 재고 있을 거다. 지원아, 이거 혹시 왜 바닥에 출발해서 천장에 닿는다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는지 알겠나? 왜 이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쟀을까? 답은 간단해. 자기 시계 쓰려고. 즉 A가 볼 때 여기에 출발했다는 사건과 도착했다는 사건 위치가 다르지? 그럼 실제로 시계를 재려면은 여기에 시계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같은 지점에 닿았지. 그럼 내 시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굳이 왕복은 넣어서 택한 거다. 시계 하나만 쓰려고. 자, 어쨌든 A는 이렇게 빛이 광속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시간을 재고 있을 거다. 또 예를 들어 이게 1초 걸렸다라고 해도 상관없을 거고. 자, 근데 자기가 정지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A 입장이고, 밖에 있는 B가 봤더니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V가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 지원아, 판단해라. A가 볼 때 A가 정지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B가 보니까 A가 움직인다. 그럼 누구 말이 맞게? A 말이 맞을까? B 말이 맞을까? 즉 A는 정지한 걸까? 움직이는 걸까? 중요한 얘기다. 상대수 원리에 떠올려라. 당연히 둘 다 맞다. A 입장에서 정지한 게 맞고 B 입장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측자의 모습만이, 본 모습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말을 살짝 바꿀 건데, B가 올 때 A가 움직인다고 A가 움직인다는 보장 없다. 물론 A가 볼 때 B가 움직인다. 없고. 누가 실제 움직이는 걸까? 그걸 알아낼 방법도 없고 알아내도 의미도 없다. 그래서 관성계에 관계없이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그럼 확실한 건 A도 관성계, B도 관성계에 있다라는 거지. 누가 정지했나 하는 질문은 당연히 무의미하다. 물리법칙이 동일한데. 자, 근데 어쨌든 B가 볼 때는 빛이 출발한 사건이 있을 때 우주선은 움직였을 거고, 그다음 걔가 다시 도착했다라는 사건이 도착했을 때 우주선이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우주선의 빛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쯤에서 어딘가에 반사된 다음 여기에 도착했겠죠? B가 볼 때 빛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 갔다가 어딘가에서 반사된 다음 이렇게 온 거다. 즉 B가 본 빛의 이동은 빨간색으로 그린 이 SP고, A가 볼 때 빛의 이동은 왔다리 갔다는 이 SA다. 맞나? 그럼 한번 살펴볼까? 이 경우에 빛의 속도는 누가 빠르다고 하게? A가 빠르다고 할까? B가 빠르다고 할까? A가 본 빛의 속도는 B가 본 빛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같죠? 이게 광속도 표변의 원리니까. 그럼 빛의 이동 경로도 한번 살펴볼까? A가 빛이 많이 움직였다고 할까? B가 많이 움직였다고 할까? 당연히 누가 봐도 B가 빛의 이동 경로가 크다, 그치? 따라서 결론이지. 걸린 시간. A가 빛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시간보다 뭐야? A인데
B가 이동했다고 한 시간이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속력이 똑같으면 요거부터 요거가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B가 길 수밖에 없다. 이때 요 A가 측정한 시간을 T제를 보유시간이라고 한다. 보유시간 뭘 구별할 수 있냐면 자기 시계 하나 가지고 측정한, 즉 출발이라는 사건과 도착이라는 사건이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시간 측정한 사람이 측정한 시간을 보유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저 뒤에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유시간, 즉 정지한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 사이의 간격을 잰 사람이 잰 시간, 즉 보유시간보다는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움직였으니까 이동각이 길 거 아니야. 임의에 측정한 시간은 항상 길지. 그래서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거다. 얘는 T, 임의의 시간이다. 즉 수식 없어도 여기는 성령의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만 알아도 당연하게 이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그 관계를 몰라서 그렇지.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만약에 빛의 속도가 같다면 빛의 이동량을 달라보면 시간도 다른 게 정상이다. 그 다음 이게 이동량을 달라서 나타나는 착각이 아니라 빛의 속도가 같다는 게 대전제, 즉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면은 어차피 A하고 B는 관성기가 다른 거, 속도가 똑같으면 두 관성기의 흐르는 시간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더 넘어가기 전에 고유시간 또 책처럼 정의현수는 T0, 요거는 프라프타임. 저 프라프타임이라는 개념에 어디에도 진짜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다. 그냥 적당하다, 즉 기준으로 삼을만 하다라는 뜻이지 저게 맞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고유시간과 고유시간이 아닌 임의의 시간 중에 누가 실제 시간이냐라는 의미는 의미 없다. 고유시간 측정하는 놈한테 지금 그게 자기 시간이고 다른 놈한테는 그놈의 시간은 그거야. 물론 B도 그 시간으로 느려진 거 아니다. B가 올 때 반대로 A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B가 진 시간이 고유시간이고 A의 시간은 고유시간이 아니게 된다. 즉 맞는 시간이라는 뜻 아니라고. 자, 그래서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볼까. 어떻게 됐었냐면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가진 시계 가지고 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시계 하나만 가지고 사건을 측정했죠. 즉 시계 한 개로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다. 즉 얘가 잰 게 고유시간인가 고유시간이 아닌가라는 걸 알고 싶으면은 시계 하나로 그 사건을 측정할 수 있나 없나를 보면 된다. 시계 하나로 측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간 간격을 재는 사건들 사이에서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정제기 때문이다. 왔다 말 들기 어렵네. 시간 강렬에 대한 사건들 사이에서 관측자가 상대적으로 정제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치? 한글로 써놨는데 지연아 앞에 봐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건들 사이에 간격을 잰다면 시간 간격도 재야 되겠지.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여기에서 나타나서 여기에 닿았다. 즉 같은 점이지. 그러니까 A가 볼 때는 출발한 사건과 도착한 사건이 한 점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출발이라는 사건과 도착이라는 사건이 A가 볼 때는 같은 점에 있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은 뭔가 멋지게 이렇게 잘 해놨는데 말이지 사실 뜻은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네가 즉 관측자가 정지해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즉 사건 출발과 도착이 같은 점에서 일어났다 라고 주장하는 놈이 전 시간이 고유시간이라는 얘기다. 확인해보자. 자, A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시계가지고 이 사건 관계를 잴 수 있다고 했지. 그럼 B는 자기 시계가지고 출발했다는 사건 정보가 오고 도착했던 정보가 올 건데 길이가 똑같나? 다르죠? 그래서 얘는 자기 시계 못 쓴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시계 하나 그리고 출발했다는 사건이 있고 여기에 시계 하나 도착했다는 사건이 있고 두 시계가 써야 된다. 자기 시계 하나 딴 시계 미리 만들어놓은 시계 또는 저번 시간에서 동기화한 그놈의 시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B는 고유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내 시간을 잰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나의 시계는 정지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재는 시간은 항상 고유시간이다. 왜냐고? 내 시계는 나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으니까. 물론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목을 떼가지고 던져버리면 그때는 고유시간이 달라질 거다. 그죠?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측자라면 문어가 아니라면 오징어도 아니고 그러면 관측자는 항상 자기 시간은 고유시간이 된다. 예를 들어 A가 A의 시간 측정할 때 고유시간, B가 B의 시간 측정할 때 B의 고유시간이 측정이 된다. 그때는 A가 자기 시간 측정할 때 고유시간이니까 A가 B를 봤을 때는 B의 시간은 고유시간이 아니겠지. 반대로 B가 A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B도 당연히 자기가 정지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A가 볼 때는 A는 정지에 있고 B가 이쪽으로 B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 다음 B는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시계를 잴 때 여기에 거울 갖다 놓고 빛이 A처럼 빛이 출발 도착한 시간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얘기할 거다. 근데 이걸 A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빛시계마저도 B랑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죠. A가 볼 때는 A가 볼 때 빛의 동면 빨간색, B는 파란색이 되니까 A가 본 빛의 경우가 길고 따라서 A의 시간이 길어진다. 즉 B의 시간이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A가 볼 때는 B가 볼 때는 A가 움직이니까 A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때는 A가 볼 때는 B가 움직이니까 B의 시간이 느리게 보인다. 왜냐면 자기 평창의 시간을 갖고 있을 테니까 쟀을 테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 A가 볼 때는 B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 B가 볼 때는 A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 지원아 그럼 누가 실제로 시간이 느리게 갔을까? 움직인 A가 가면은 B가? 아직 시 하나도 안 나왔다. 개념만 가지고 따지는 거다. 자 다시 그림에 따르면 A는 움직이고 B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A의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갔을까? B의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갔을까? 지원아 대답해줘. 뭐 책이 없는 내용이야. 책보다 안 나와. 우리 책보고 알 수 있긴 하지. 생각한다. 대답 안 한다. 나쁘다. 끝까지 대답 안 할까? 모르겠다는 거야? 틀리기 싫다 이거지? 지원아? 실제로 A의 시간이 느리게 갔을까? B의 시간이 느리게 갔을까? 모르지 않을까? 모르지 않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답은 뭐냐면 A가 볼 때 B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 B가 볼 때는 A가 시간이 느리게 갔다가 답이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야. 둘 다 맞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 유명한 쌍둥이 패러독스다. 즉 A, B가 쌍둥이였다. 그래서 B가 타는 우주선이 V의 속도 일정하게 가는 순간 쌍둥이 동생이 형을 보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네. 근데 쌍둥이 형이 볼 때는 B의 동생의 시간이 느리게 가네. 그럼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갔을까? 답은 동생이 볼 때는 형이 볼 때는 동생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게 모순 같지? 절대로 모순 안 생긴다. 왜냐면 이건 관성계잖아. 속도가 안 변하잖아. 그럼 만약에 그 둘이 화상 통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통하면 어떻게 되냐고? 네. 이거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되냐고?
우주선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다음에 통을 한다 치죠. 그럼 얘 요 시점에서 광속을 쏜 빛이 B한테 도착하겠죠. 그러면 B가 볼 때는 A가 느리게 보인다. 맞아. 그 다음 A가 그래서 답장한다. 그럼 광속을 빛이 쫓아갈 때는 우주선이 멀어지고 있지. 그래서 한참 후에 받는다. 만약에 그래서 순식간에 한참 후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A가 볼 때도 B가 여전히 느리고 보인다. 그래서 모순이 안 생긴다. 한참 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스쳐 지나간 다음에 A랑 B는 다시 못 만든다. 왜냐면 관성기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 전혀 안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욕구가 막 불가하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느려졌겠지. 어떻게 둘 다 서로 시간이 느리다고 얘기할까? 난 게 본질적으로 의문이 될 텐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되돌아와서 확인하는 방법. 그럼 되돌리면 적어도 속도는 바뀌게 돼 있겠지? 그럼 그 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깨진다. 왜냐하면 관성력, 힘, 즉 관성기란 조건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관성력을 느낀 놈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즉 우주선에 슉 날아가다가 동생이 시간 느리게 가네? 하고 확인하려고 가속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다. 가속운동한 쪽은 시간 그대로 어차피 작은 그 시간째 했으니까 딴 놈이 가속운동한 걸 보니까 그놈의 시간은 잠깐만 sorry 다시 관성 느낀 쪽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 탄 형은 젊고 밖에 있는 동생은 늙었다. 근데 이거는 특수 상대성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다. 지원아, 상대성 이론은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다. 딱 하나의 원리, 저 광속 불변의 원리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시간 지연의 이해는 사실 꽤 좋은 거다. A가 봐도 빛의 광속, B가 봐도 빛의 광속이라면 그게 맞다면, 그게 유일하게 맞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각각을 볼 때 시간은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얘기죠. 즉 상대성은 철저하게 생각대로 해야 된다. 단 한 번이라도 감이 들어가면 바로 틀린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면서 공부하기 좋아하거나 아니면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좋아하는 문과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감성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정성적인 개념을 했으니까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해볼까? 똑같아. 생각하면 그대로다. 자, 아까처럼 A가 안쪽에 타고 있고 여전히 작게 빛시계 가지고 빛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은 시간을 잴 거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빛이 왔다리 갔다리 왕복을 했으니까 A가 재는 시간은 일단 고유시간일 거고 이게 T0가 걸렸다고 할 거야. 그 다음 A가 봐도 빛의 속도는 광속일 거다. 이 상황에서 이제 B가 바깥쪽을 볼 건데 밖에서 볼 건데 B가 볼 때는 빛이 여기에서 출발한 다음에 이쯤에서 도착하실 테니까 이렇게 우주선을 갖다 놓으면 B가 볼 때 빛의 경우는 여기가 출발되고 도착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디 가서 반사가 되지 뭐. 맞죠? 물론 B가 봐도 빛의 속도는 광속이다. 다른 점은 일단 A하고 B가 시간이 다르다라고 했을까? B가 1배의 시간이 T초라고 했다 치죠. 그럼 B가 볼 때는 명확하게 우주선이 V의 속도로 자기 시간 T 동안 온 걸로 보이겠지. 그래서 이 길이는 V T가 될 거라. 자, 그럼 빨간 길이 얼마나 될까? B가 보면 빛의 이 정도면 빨간색 길이는 얼마가 될까?
성능은 C로 시간은 얼마큼 움직였다? 성능 C로 자, 지금 T점 움직인 거지. 그럼 A가 올 때 저 파란 선 A 길이는 마찬가지로 광속은 C, 시간은 T제곱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할 거야. 자, 그럼 이거 정량적인 계산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표를 가. 얘는 수직으로 쭉 움직였다고 풀고, 그다음 얘도 표를 이면 당연하게 빛이 이렇게 이동한 걸 볼 건데, 이걸 정리하자면 색깔 그대로 한다. 이 길이는 B가 봤을 때 빛이 움직인 경우고 광속으로 자기 시간 동안 움직였다. A 볼 때 빛은 C의 속도로 T제로 동안 움직였다. 그동안 B만 보이는 건데 우주선이 A의 속도로 T 동안 움직였다. 그럼 A가 BC의 사각형한테 정확하게 원래대로 떨어지려면 면적으로 올렸어야 됐을 테니까 얘는 당연히 직각일 거고, 세 변의 길을 달고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뭐만 쓰면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거다.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겠다. 그치? 불러볼래? C제곱 T제곱은 C제곱 T제곱의 제곱 플러스 V제곱 T제곱 제곱 제곱 제곱이다. 그치? 자, 지금 목적이 뭐냐면 T하고 T제곱을 비교하는 거니까 T는 T대로 T제곱은 T제로대로 모으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고유시간. 이게 뭐야? 방금 누가 뷰 썼는데 지원인가? 내가 섞여 그럴 것 같았는데 먹을 거 있는 사람 빨리 내놔. 먹을 거 있는 사람 진짜. 자, 그래서 T로 정리하자. T제곱으로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분의 C제곱 T제곱의 제곱. 왠지 붙으시면 이쁘게 될 것 같은데 분자하고 분모를 전부 다 C제곱으로 나눠볼까? 그럼 좀 더 이뻐지거든. 이게 이쁘다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치? 이제 그냥 얘기하자. 그래서 T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쉬우면 되죠?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은 1 T 제로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고유 시간과 이미 측정한 시간 사이의 관계, 즉 시간 팽창에 대한 식이다. 자, 그다음 기왕이 여기까지 온 길에 약간만 상대성이 일어나서 자주 쓰는 표현을 볼까? 이거 베타를 받는다. C분의 V를. 그래서 위의 식은 T는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 T제곱. 혹시나 어서 이렇게 나와도 놀라지 말란 얘기다. 그다음 사실은 말이지. 요거 전에 나온 적 한 번 있었죠? 리액터 수축할 때. 그래서 요거는 여전히 역사적인 이유로 로런츠 인자라고 한다. 저 식이 유도된 것 자체는 틀린 이론에서 유도가 됐지만 식 자체는 방금 자연스럽게 둘의 방속도가 똑같은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날 건가 라는 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즉 고전역학적으로 비슷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하다. 다만 요게 가정이 더 작아서 요게 참에 가까운 거지. 이런 걸 오팍하면 면도날이라고 하는데 이름 로런츠 인자하고 똑같이 붙어있지만 정석은 이렇게 유도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로런츠 인자를 보통 간말로 쓰는데 간말을 등급해서 쓰면 그래서 T는 제일 간단하게 간말 T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간말 아무 때나 T 나올 거니까
그냥 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건 정말 로렌츠입니다. 잠깐 책이랑 맞추자. 로렌츠야, 로렌츠. 말을 안 하네. 저지. 그냥 로렌츠 하잖아. 이게 발음이 다 가까운 거야. 자, 그 다음 1, 2, 3, 4. 로렌츠. 진짜. 이놈의 가져가.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건마는 방금 봤듯이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인데 이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길래 사람들이 상대성 원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몰랐을까?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일반적인 경우, 즉 너희가 맨날 보는 every time 항상 보는 거는 의외로 V가 빵이 되다. 왜 V가 빵일 때가 제일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8승이라고 했지. 지원아 기회를 주마. 네가 생각하는 제일 빠른 물체의 속도가 얼마쯤 되냐? 제일 빠른 물체가 누구야? 네가 생각하는. 뭐가 제일 빠른 것 같아? 응? 비 말고 빛하고 비교할 겁니다. 그 비 말고 꽤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누가 있을까? 배, 비행기, 버스? 니? 아 왜? 왜 웃는 건데? 아 불러봐. 네가 생각할 때 제일 빠른 거. 안 보나 어차피 필요 없어. 자, 빛의 속도는 2, 5, 9, 7, 5, 2, 4, 5, 8m/s 라고 했으니까 대충 m/s에 맞춰볼까? 자동차 그 중에서 제일 빠른 F1 머신 이 대충 500km/h 들고 나온 거죠. 그 시속을 바꾸면 108km가 30m/s이기 때문에 대략 F1 머신의 속도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은 양보해서 40 아니 많이 양보해주자. 아주 많이 양보해서 무려 50m/s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저보다 느리다. 큰일 났다 그치? 그럼 비행기는 어때? 상업용 비행기가 보통 만 0.9 정도로 순환 속도가 나오거든. 그 정도 빠른 거다. 그럼 F1 보라면 1.8, F16 2.1, 마하 2.1. 제일 빠른 비행기가 블랙버드라고 마하 3.3이다. 그 정도면 속도가 얼마쯤 나오냐면 음속이 340m/s니까 블랙버드가 SR 70. 비행기 중에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그의 속도가 무려 1000m/s 정도 나옵니다. 즉 인간이 빠르다고 하는 비행기 중에 제일 빠른 비행기가 저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면 이거 C분의 V 한 다음에 제곱까지 할 거다 그죠? C는 얘다. 이거분의 A가해서 제곱하면 얼마쯤 나올까? 당연히 0이다 그죠? 맞나? 10의 8승, 10의 3승, 10의 5승의 제곱하기 10의 10승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니야? 10의 10승분의 1 당연히 0이지 그죠? 즉 주변에서 빠르고 빠르다라는 게 더 빠른 거잖아요. 이걸로 하자. V 얘는 한글이니까 누리라고 하죠. 누리의 최고 속력이 8.9km/s였다. 또는 그
그보다 빠른 궤도위성 같은 경우에 12까지 올라가는 교대인데 대충 귀찮으니까 10km/s 라고 할까? 그래서 70보다 한 10배쯤 빠르네. 근데 보다시피 광속에 비하면 포기하자. 자,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사실 제일 빠른 속도는 지구의 공전 속도인데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이거 3배 정도 된다. 그래봤자 얘 만분의 1이다. 우린 거기에 제곱까지 할 거야. 자, 그래서 다시 결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빨리 달리는 거라고 하면 빛의 속도에 비하면 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V가 0이라고 하죠. 그럼 V가 0이면 가만 한번 계산해볼까? 가만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빵 제곱해봤자 빵. 그러니까 1 빼기 빵. 그럼 1분의 1은 빵. 그러니까 가만은 1이지. 맞나? 즉 일반적인 경우는 네가 워낙에 느리게 움직이니까 비행기 타는 로켓 타는 따라서 닌겐들이 볼 때 T는 T제곱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속담에 누구한테나 시간은 공평하다는 헛소리를 한 거지. 남보다 시간을 오래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줄로 빨리 달린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자, 그래서 남보다 오래 살고 싶다? 달리기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리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면 자, 그 다음 계산이 쉬운 경우 사실은 상대성이나 수능에서 계산하라고 하는 건 나올 리가 없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쉽게 되는 게 몇 개가 있으니까 자, V가 0.6C 또는 0.8C 이렇게 말이 나올 건데 광속이 60%로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감마는 계산하면 루트 1 마이너스 0, C분의 0.6 그러니까 0.6의 제곱 분의 1 그럼 0.6 제곱이면 0.6 제곱은 0.36 1 빼기 0.6은 0.63 0.63은 0.8의 제곱 그러니까 감마는 0.8분의 1이 나온다. 2분 숫자지. 근데 이 숫자를 좋아하는 건 다른 이유도 있지. V가 0.8C, 즉 광속의 80% 달리면 그만 후딱 계산 얼마 나오는지 알겠나? 아무나 해봐. 빨리. 0.6분의 1이 나온다 그러지. 즉 V가 0.6인 0.8분의 1, 0.8인 0.80인 0.6분의 1 나온다. 이게 세트 메뉴. 그것도 계산 그렇게 쉽게 된다. 그러니까 혹시나 수능 문제 풀 때 광속이 60% 80% 이러면은 계산 통해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0.6에 0.8이 아니면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자, 그 다음 극한 갈 때까지 가는 경우 즉 V가 광속까지 빨라졌다. 실제로 불가능하다. V가 C가 되면 간말은 루트 1 마이너스 1 분의 1 얼마인지 알겠냐? 무한대가 된다. 자, 이러면 아까 그 시간 식도 정강성과 T는 무한대 T제로지.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 T제로 즉 내가 볼 때 나는 고시간 보니까 나한테 1초가 지나려면 상대방 시간이 얼마 지나야 된다? 무한대가 지나야 되겠죠? 즉 나한테 1초가 지날 때까지 상대방한테 그놈의 시간이 무한대가 지나고 있다고. 그 얘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은 고시간에 대해서 무한대가 걸려야 된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해서 움직이는 놈의 시간을 보면 그냥 멈춰만 보인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시간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와, 고시간 비시계 둘 다 얘기했네. 그 다음 밑에 탐구자를 살펴보면 방금 얘기한 유전과 같은 얘기일 거니까 패스. 자, 그런 다음 길이 수축을 하기 전에 숫자 떼가 없는 얘기 좀 해보자. 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측정해야 되죠?
상대성 이론이야말로 식 외워놓은 거 진짜 쓰잘데기 없다. 왜냐면 거기에 누굴 집어넣을지를 판단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야말로 진짜로 개념 먼저 인 건데 어쨌든 그 전에 쓸데없는 얘기로 길이 어떻게 측정하지? 길이를 아까 어떻게 측정할까? 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물체를 갖다 놓자. 그럼 이 물체의 길이를 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연히 자를 갖다 대고 자는 요는 끝, 요는 끝을 읽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몇 cm라고 나올 거야, 그치? 즉 자로 길이 재는데 시간은 의미가 없어 보이게 하는데 되죠. 미치는 잠깐만 얘 움직이게 해볼까? 공주를 쩌르쩌르 굴러가겠다, 그래? 맞나? 자, 그럼 얘도 길이를 재볼까? 자를 갖다 대고 여기에 누가 이걸 다음 시간이 쭉 지난 다음 여기를 재는데 여기 읽으면 물체의 길이 이만큼이 되겠다, 그치? 맞냐? 동의하냐? 공이 굴러갈 때 이쪽을 재는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 이쪽을 재고 이거 사이 거리가 물체의 길이다 라고 하면 동의하겠냐는 거다. 당연히 동의 못하지? 그럼 저 어떻게 돼야 되게? 일반적으로 물체는 움직인다. 즉 나하고 같은 관계가 아니다 라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그럼 나하고 다른 관계 쉽게 얘기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 그 길이는 어떻게 잴 거냐 라는 거지. 답은 쉽잖아. 아까와 똑같이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눈금을 읽으면 되겠지.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냐? 동시성 배웠다, 그죠?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는 일어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즉 누가 봐도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점이 아니지. 그럼 저기에 동시에 내가 쟀다 라고 주장하면은 딴 놈들은 저게 동시에 잰 거라고 인정을 해줄까? 아니겠지? 나하고 관성과 다른, 즉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이놈의 길이에 잰 게 걔들한테도 동시가 아니기 때문에, 즉 동시에 양쪽 길이를 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일가진 거리 무효라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동시에 재라고 우기겠지. 근데 아까 봤듯이 동시는 관성과 다르다. 라는 결론 얘기하면 똑같이 동시는 이미 봤듯이 상대적이다. 그 얘기는 동시가 관성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관성계마다 길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니 길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간상의 위치가 다르다는 뜻이고 공간상의 위치가 다르면은 관성마다 동시성은 당연하게 성립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성마다 길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즉 의외로 시간의 측정이라든가 그 시간과 관계 있는 길이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 웃긴 얘기지만 지금 현재 길이 어떻게 재고 있게? 지금 현재 길이의 표준 1m의 표준이 얼마일까? 그게 단순히 빛이 29702,458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다. 즉 빛이 특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가지고 재는다는 얘기예요. 즉 원래 길이의 측정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관성계가 다르면 당연히 길이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론이다. 자, 그럼 이제 길이 수축 제대로 들어가 보실까? 길이가 달라진다는 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달라질까? 응? 그럼 다른 내용이니까 책을 따르도록 하자. 길이 수축. 수축이란 표현을 쓴 건 팽창이랑 마찬가지다.
이미 측정한 시간이 그 시간보다 기니까 시간 팽창으로 썼듯이 길이 수축도 뭔가 기준이 되는 길이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길이가 전부 다 짧아 보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로렌츠 수축이 생각나지만 그건 조금 다른 거. 길이 수축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로렌츠 수축은 길이가 수축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근거 없이. 그래서 깊이는 달라요. 근데 시간 똑같아요 어차피. 자, 그래서 길이 수축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행성의 두 사이의 거리를 잡아요. 얘는 알파라는 행성이고 얘는 베타라는 행성이고 베타라는 행성에는 B라는 관측자가 살고 있다. 근데 이걸 A라는 놈이 슉 하고 우주선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될 거야. 자, 다시 제일요한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다. 책이 없으니까 앞에 먼저 볼 책이 있나? 있네. 똑같은 그림이네. 잘 됐어. 자, 그럼 이때 각각 길이를 어떻게 잴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우주선이 특속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건 A일까 B일까? 당연히 B겠지? 즉 B는 자기는 정지하고 있는데 A가 V의 속도로 다가온다라고 할 거다. 맞나? 그리고 사건은 뭔지일 거냐면은 B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알파라는 행성을 지나는 순간부터 베타라는 행성이 지날 때까지를 잴 거니까 질문이다. B는 고유 시간을 잴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B는 우주선이 알파를 지나는 순간부터 베타를 지날 때까지 시간을 잴 거다. 그럼 B는 자기 시계에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안타깝게 틀렸다 그죠? 우주선이 알파를 지는 사건과 베타를 지는 시간은 B가 보기에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B가 재는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라 B의 시간이 될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거리를 잴 거냐면은 A가 올 때 A는 정지하고 있지. 그 대신 사분과 알파가 슉 지나간 다음에 똑같은 자리 베타가 슉 지나갈 거다. 즉 알파는 정지한 상태에서 창밖을 지나가는 행성을 보고 여기 알파 지나면 시간 지나서 베타가 왔네. 그 같은 지점에서 시간을 보니까 A는 자기 시계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A는 일단 고유 시간을 쓸 거야.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하고 당연한 얘기는 상대적인 둘이 같다. A가 볼 때는 행성은 V의 속도로 뒤로 지나가고 B가 볼 때는 우주선이 V의 속도로 앞으로 지나가는 거다. 앞뒤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그럼 이때 A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정지 하고 있는데 행성이 V 속도로 뒤로 이동한다라고 하겠지. 그리고 얘는 창밖만 보고 있었거든. 그 같은 지점에 알파랑 베타가 지나가니까 알파는 A는 고유 시간을 잰다라고 했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지. 행성 알파가 창밖을 V로 뒤로 지나간 후 당이 T0 후 행성 베타도 V로 지나감 이라고 얘기하겠지. 철저하게 A 입장에서 본 거다. 이때 A랑 B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상대성이 절대적으로 관측자가 본 입장만 생각해야 해. 얘 입장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니까 책에서 뭐라고 쓰려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A가 볼 때 길이는 그렇죠. 속력 V로 자기 시간 동안 지나가는데 자기 시간이 T0니까
T0가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다. 이때 A가 본 거리는 이유가 있어서 그냥 L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 연습하면서 치고 B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볼래? B가 뭐라고 얘기하나? 아니 B도 자기가 정지했다고 하겠지? 내가 어디 정지했습니까? 대신 누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할까? A. A 정확히 우주선이 그지? 난 정지. 자 다시 A가 정지인지 B가 정지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난 존재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주선이 V의 속도로 앞으로 움직인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이렇다. 우주선이 막 지원 한번 얘기해 볼래? B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뭐라고 얘기할까? 누가 움직인다고? 또 얘기해봐. 미안 발음이 안 좋았나? 지원. A가 얘 지원이고 얘 G2 할까? 한번 얘기해봐. A가 행성 알파를 지나가는 T초 뒤에 속도 V를 그렇지. 자기 시간 T가 지난 후에 V 속도로 발달했어. 그렇게 얘기했지. 즉 A보다는 우주선이 좋으니까 우주선을 밀래 우주선이 V 속도로 행성 알파를 통과한 후 B가 진 시간 T초 후에 행성 베타를 스쳐 지나간다. 즉 A 입장에서 행성이 움직이고 B 입장에서 우주선이 움직인다. 그지? 그리고 그 둘이 스치는 사건은 A하고 B는 서로 다른 입장을 얘기한다. 다시 얘기 좀 보이시간 아니다. 하여튼 A만은 자기 시계로 두 사람이 거리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거리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L0라고 미리 써놓을 건데 는 단순하게 우주선의 속도 곱하기 자기 시간 하면 되겠죠? 맞나? 네,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가 L이고 뭐가 L0다 라고 한 건 아직은 얘기를 안 했어요. L0가 사실 보이길이라 좀 이따 다시 정리하자. 뭐가 보이길이지. 일단 확실한 거 A가 볼 때는 알파와 베타 사이 거리에 대해서 A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B가 볼 때는 알파와 베타 사이 거리에 B가 정지하고 있어. 이 특성 일단 봐놓고 따라서 이제 심심한데 이거보다 계산해볼까? L0보다 L을 계산해보자. 는 당연히 L 제곱은 VT였고 L은 VT 제곱였으니까 V는 날라가고 그 다음 T0와 T의 관계는 T가 감마 T0라는 걸 썼죠. 그래서 T0는 날아갈 거다. 따라서 최종 결론 L은 L0와 무슨 관계이냐면 감마분의 1 L0의 관계에 있다. 반마가 1보다 컸듯이 감마분의 1보다 작아. 그래서 L은 L0보다 작거나 자랑 같을 수 있다. V가 빵이면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각 팽창이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반마라는 걸 정확하게 정해놨으니까 뒤집어서 다시 써보자. 그래서 최종식 L은 루트 1-C분의 V의 제곱 L제곱라는 관계를 가진다. 이게 길이 수축식이다. 자, 그럼 아까 전처럼 그놈의 고유 길이라는 걸 다시 정할 필요가 있겠네. T0처럼 T0가 시계 한으로 측정 또는 사건에 대해서 정전 사용이라고 측정한 시간이었다면
마찬가지로 고유 길이고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가 비었다가 망했지만 자, 그래서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있네.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고유 길이 마찬가지 proper length 기호는 L0 저게 쓴 전호입니다. 길이를 재려는 거꾸로 얘기하자. 젠더보다 측정한다고 하자. 측정하려는 길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정지한, 즉 그 길이가 정지했다라는 주장은 놈이 측정한 거리를 고유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게 고유 길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죠. 이 공하고 자가 상대적으로 정제되면 시간 신경 안 쓰고 음만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시간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움직이는 걸 보인다면 당연히 동시한 걸 고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일단 식으로 얘기한다. 측정하는 길이에 대해서 정지한 놈의 측정하는 길이가 고유 길이라고. 왜냐면 식이 없어도 길이가 제집은. 근데 A는 반드시 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까? B는 사실 커다란 자원들을 잴 수 있고 A는 자기 식을 가지고 시간 측정하고 사건 사이 관계 측정하고 속도 측정해야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불길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 다시 그러면 저 종에 따라 행성 알파, 베타 사이 거리라는 거에 대해서 정지한 거 B, 그러니까 B가 고유길이를 잰 거다. 근데 A 입장에서는 이 길이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쟀으니까 고유길이를 잰 게 아니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이 명목이죠. 길이수축. 이건 뭐냐면은 이미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 이걸 보통 L이라고 하는데 는 항상 고유 길이, 즉 같은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보다 짧다는 거 라고 하고 싶은데 어쩌지? 짧다? 물론 같을 수도 있다. 근데 같다는 건 별로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씨 이게 책의 문제라니까 안 틀리려고. 시점이 같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뭔가를 이해할 때 이거 없는 게 낫다. 짜증나. 나도 틀리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둘 다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길이 수축 가지고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잘 나가는 농장이 있어. 그 농장주가 워낙 잘 나가서 차를 새로 샀는데 차를 끌고 와 보니까 차고의 길이가 6m밖에 안 되네. 근데 새로 찬사는 좋은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이라서 무려 자동차의 길이가 10m다. 10m짜리 자동차를 6m짜리 차고에 넣어라. 어떻게 하면 될까? 되게 쉽지? 로렌츠도 이미 계산했으니까 가분가다 광속의 80%로 자동차를 창고에 밀어넣는. 그러면 감마는 0.8분의 1. 그러니까 감마분의 1은 0.8, 0.6. 그러니까 자동차의 길이가 6m로 보이겠지. 그러면 조심하죠. 얘를 광속의 80%로 달리게 할 때 주인을 차에 태워놓으면 안 된다. 길이 수축에 보이게 여기에 주인을 갖다 놓고 광속을 슉 달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요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 재면은 딱 맞게 들어가지. 맞나?
이 사진 제출해 주면 된다. 넣었다고. 넣으라고 했지 계속 넣으라고는 안 했잖아. 넣었잖아 어쨌든. 자 그럼 반대로 이 똑같은 상황에 실수로 주인은 자동차에 태웠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동차하고 같이 움직이는 주인은 자동차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지. 주인. 그럼 여전히 자동차는 10m. 대신 얘가 볼 땐 나머지 지구 전체가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차고는 이렇게 되겠지. 3.6m. 양쪽으로 다 튀어나온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누가 맞냐고? 둘 다 맞아. 동성이 맞는 거야. 비 온다. 뻥이지. 속았지? 근데 저 표정 짜증난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걸 응용해가지고 뭐 헛소리도 많이 할 수 있긴 한데 요 정도까지만 하자. 자, 중요한 건 다시 관측자 우선이다. 관측자가 볼 때 어떻게 될지만 생각하면 된다. 정말 다행인 거는 특수 상대성이면서 가속운동 따위 안 나온다. 등속운동만 나온다. 왜냐고? 관성계에서만 성립하니까. 네,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과학 돋보기 고시간 고길이 나오는데 대충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안 보고 넘어갈래? 귀찮아. 그 다음 두 번째 관찰 대상의 상대 속력에 따른 시간 평평과 길이 수축 얘기가 나오는데 저 로렌츠인자 얘기랑 같은 얘기다. 네, 그래서 0.6하고 0.8 차이가 저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광속이 가까워질수록 효과가 극단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감 나중에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질량, 에너지, 동등성. 말도 사용하는 그냥 원자부터 하는 거지? 왠지 오펜하이머로 풀어가야 될 것 같아. 계속 주인은 제일 첫 번째 거는 보고 왔어. 그딴 걸 왜 보냐? 아니 무슨 곰돌이도 아니고 공순이도 아니고 왜 그런데 세프가 비슷하게 니 넘버스 좋아하지? 네? 넘버스 좋아하지? 아니 그거 나는 과학영어는 잘 관심 없어 근데 그 과학 영어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하겠지. 야 그렇게 따지면은 뭐였더라? 걔 누구지? 사과 먹고 죽으네. 백설공주. 에런 튜링. 이때 다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도 과학 영화가 아니겠다. 아니 근데 진짜 과학 영어가 아니야. 그냥 오펜하이머의 일생? 일생? 그러나 아니 대부분 근데 그게 재미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 그 방금 얘기한 이미테이션 게임도 포지션이 비슷하거든. 역사에 소개되지 않은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를 만든 사람. 즉 그게 워낙에 그 분사 기밀이 묶여 있어가지고 1970년대에 나온 책들은 싸게 못 들까. 미국에서 만든 애니악이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튜링만의 콜로서스가 훨씬 시간 적으로 한 7년도 할 수 있었고 놀랍게도 성능마저도 좋아. 그게 독일의 암흑책의 애니그마를 깨버렸거든. 그래서 유명한 건데 문제는 거기부터 영어가 시작되는 거지. 상대방이 아무래도 주제를 해독할 수 있어. 그럼 그 해독한 걸 그대로 정보로 다 던져줄 거냐는 거지.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밀 작전을 암호화시켜서 내렸는데 상대방이 다 알고 있나? 엎드렸구나 바꿔야지. 그럼 또 작업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영어가 시작됐거든. 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통제하고 얼마를 흘려줘야지 우리가 이길 건가? 그리고 감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른 척하고 딴 놈이 죽으라는 뜻이거든. 그만 희생할 가치가 있나? 그런 인문학적인 얘기로 넘어가는데 오펜하이머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 면제부 주는 건데 아마 오펜하이머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앉았어. 윤리라는 윤리 원래 가치 중립적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늦게 만들면은 딴 나라가 만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안 만들겠네.
그 당시엔 당연히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 미국이 안 만든 독일이 만들어서 우리가 죽은 거고.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과학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질량과 에너지 이게 원자폭탄의 원리. 근데 왜 MRI가 있어? 아니구나. 깜짝이야. 자, 질량과 에너지, 질량, 에너지 동등성. 운동량은 어디 갔어? 이 망할 운동량.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지. 자,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괴수가 있었다. 워낙에 파괴적이라서 눈앞을 가로막는 걸 다 깨버렸어. 걔가 깨버린 게 뉴턴 역학. 그리고 절대 시간이란 개념, 절대 길이란 개념 다 깨버렸다.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뭐 길이고 다 깨버린 놈이란 얘기다. 무자비하게 모든 걸 다 깼다. 그런데 그 괴수 아인슈타인마저도 안긴 게 뭐냐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안겠다. 이건 일종의 미래 같은 건데. 광푸한 괴수가 운동량만큼 지켰다. 그래서 운동량이 중요하다고. 그 뭔 소리야? 가로반, 세반 좀 차원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볼까? 우리가 재는 운동량이 요관 운동이에요. 자, 일단은 요 상태 우주선이 정지했다라고 주장하는 관측자가 볼 거야. 거기에 무슨 장치를 할까냐면 똑같은 장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m0짜리 질량을 용수에너지로 통 놓으면 여기서 알아서 m0짜리가 v0로 날아가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봐도 p0는 m0, v0겠지. 맞나? 자, 그런데 이놈의 상황은 또 다른 반성계, 즉 얘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다른 관측자가 나타난다. 관측자 넣어보자. 여기 A. A는 우주선의 정지 상태에서 펑 쏘면은 저방 운동량이 M0, V0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다음 B라는 사람을 볼 때 우주선을 비롯한 저놈의 이놈 전부 다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B가 볼 때는 이게 전체가 시간 지연이라는 걸 볼 거다. 무슨 소리냐고. 다들 저걸 보니 저 방향을 느리게 움직이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M제곱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시간 지연 때문에 이놈의 공이 똑같은 장치로 퐁 하고 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V로 느려졌을 거다. 느려지는 건 상관없고 어쨌든 변하기만 해도 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느려지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느려짐이라고 써놓죠. 자, 그럼 V가 늘어졌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운동량이 보존될 거면은 이때 운동량도 똑같아야 규제가. 근데 확실하게 V가 달라졌지. 그럼 당연히 M도 달라질 수밖에. 자, 그러니까 그 괴수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 P0나 P가 똑같으면 M0, V0하고 MV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V가 얼마만큼 느려지냐면은 당연히 원래 속도보다 반만큼 느려졌겠다. 그죠? 이 V가 아닌데 아직 V라고 반만분의 M V제곱만큼 느려졌을 거라는 얘기죠. 오케이, 유레카 끝났다고. 자, 그러니까 똑같은 V제곱 날리고 F1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결론을 나오신다. 즉 운동량이 보존되면 또 뭐가 바뀌냐면 질량이 바뀐다. 부처적인 이런 식으로 가만히 풀었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M은 뭐냐면 임의의 질량. M0는
정지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M이 M0보다 크다는 얘기야. 물론 같을 수도 있고. 저 등은 진짜 방해되네. 즉 만약에 운동량이 보존될 거라면 어쩔 수 없다. 질량이 바뀌어야지. 구체적으로 M은 감마 M0의 식대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움직이면서 보는 사람이 보는 질량은 정지했을 때 질량보다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 그럼 감마의 성질 다시 볼까? V가 0이면 감마는 1이었지. 그러니까 네가 보는 내가 보는 질량이 똑같은 거다. 즉 인간들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 인간의 속력이 빵이라 그렇다. 그래서 질량이 똑같게 측정된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니란 얘기야.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 뭐. 그래서 사실 누구나 저게 확인됐다는 걸 알고 있다, 그치? 히로시마에서 오펜하이머가 즐거워하겠다. 이번에 잘못했어. 이 정도의 배경을 알고 와야지. 자, 어쨌든 복잡한 얘기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 상대적 질량. 감마 계산해서 치고 바로 하자. 첫 번째, V가 빵이면 M은 M0랑 같다. 이래서 상대 질량 보존이 믿는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극단에 V가 C이면 M은 모르면 뭔데 지그지? 맞나? 자, 이 얘기는 아주 질량, 정지했을 때 질량 매우 작더라도 걔가 방송 움직이면 질량 무조건 무한대가 된다는 뜻 맞나? 맞냐? 자,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럼 그보다 성능이 아주 조금 작아도 질량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건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질량을 가속시킬 방법은 있게 없게? FNM으로 생각해서 질량이 무한대면 힘도 무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만 힘을 가할 수가 있나? 없죠? 따라서 이 단계에서 결론 나온 거, 질량 가진 명확한 의미는 정지 질량이 0이 아닌 물체, 어떤 물체로? 광속, 즉 C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광속으로 달리는 물체는 광속인 이유가 있다. 정지 질량이 빵이라고 그렇다. 즉 속도가 광속인 빛의 정지 질량은 당연히 0이다. 또는 세상에 어떤 물체든 광속으로 측정된 속도를 가진 입자라면 걔는 질량 분화문화 0이라고. 예를 들어 중력의 양자이론 중에 광나의 중력자라는 게 있는데 걔 속도가 광속으로 측정이 되거든. 예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중력자는 발견되는데 질량이 0이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면 광속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는 뉴트리노, 즉 중성미자라고 하는 게 속력이 광속인가 광속보다 조금 느린가 조금 빠른가 그렇게 더럽게 많이 싸웠던 이유가 광속은 질량이 0이고 그보다 빠르다면 물리학 이론이 다 깨지는 거고 광속이 빠른 거 없다고 했는데 그보다 약간 느린 뉴트리노, 중성미자 질량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 별거 아닌 속도 차이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거죠. 웃긴 놈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대론적 질량, 즉 상대론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당연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있어 보는데. 아이씨, 싫다. 이거 먼저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두 번째 유명한 물리 공식이 F는 ma라고 얘기했다, 그치? 그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 공식은 자기 E는 mc 제곱이거든. 근데 그 뜻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이죠. 자, 상대적인 에너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걸 사실 증명을 안 하고 쓰는 게 미안한데 1 운동에서 정리 한번 다룬 적이 있었다, 그죠?
R자임이 1을 하면은 운동에너지로 변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적분 잘못 때리면 상대적으로 운동에너지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걸 해석하면 요 세 개가 튀어나오는 건데 일단 식의 세 개 꼬라지부터 2는 MC 제곱이라는 게 상대적인 총 에너지다. 그 다음 꽤 중요한 결론으로 나오는 게 산조금적인 정지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도 에너지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보통 이제라고 표시하는데 식을 계산하다 보면 이쁘게 위에 식 빼기 밑에 식 형태로 운동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운동에너지를 제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 얘들을 정의해야 되는데 지금 전략 앞으로 그 유도하는 게 더럽게 무리해서 결국은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자력이 뭐라고 하지? 그건 뭐가 이상하다. 위의 식이 아니라 밑의 식이 사실은 원자력 발전의 원리다. 입자를 움직이면서 총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는 질량을 그대로 빼쓰겠다는 뜻이니까 원자 폭탄이고 원자력이고 상대적 정지 에너지를 그 기반으로 한다. 그냥 얘기지 뭐. 자, 그 다음 상대적 운동에너지 이 정도에 무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에너지 이 K라고 안 쓰고 K라고 쓴다. 근데 운동에너지는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 게 굉장히 당연하게도 이게 뭐야? 총에너지에서 정지에너지 빼면 운동에너지지. 즉 총에너지는 정지한 상태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식은 다시 쓰면 mc제곱 마이너스 m제곱 c제곱이 되시는데 m이 감마 m제곱이기 때문에 이라고도 쓸 수 있고 이걸 좀 더 이쁘게 줄이면 감마 마이너스 1 m제곱 c제곱이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것도 써야 되겠네. 감마 m제곱 c제곱이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저놈의 식을 어떻게 지지고 뽑고 하다 보면 저게 2분의 1 mv제곱으로 근사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한참 지니까 지금 패스하죠.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는 무슨 개뿔. 자,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 저게 뭐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 역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연료 보존 법칙에서 열이 보존한다니까 이까지 포함해서 에너지라고 했다라고 했다. 근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해서 성립해왔냐면은 제일 최근에 깨진 거 얘기해 줄게. 바로 이 얘기다. 원자력 에너지에 써먹으니까 원래 투입한 에너지보다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네. 즉 간단히 얘기해서 없던 에너지가 튀어나왔던 얘기다. 그럼 그 순간 당연한 얘기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틀린다. 맞나? 그런데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근원은 그게 아직도 예를 들어 물리 법칙의 공간 대칭성, 시간 대칭성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당장 에너지가 보존 법칙이 깨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대신에 뭔가 감소하는 게 있을 거다. 빠져나갈 게 있을 거다. 그럼 그게 사실 에너지였다라는 걸 새로 찾게 된 거죠. 즉 지금까지 역사상 물리학 역사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계속 깨져왔는데 그 깨질 때마다 사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찾았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즉 지금 와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말고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딴 다 찾은 게 그거 하나씩 찾을 때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한 번씩 깨졌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오케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또 깨졌다. 투입한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많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럼 빠져나온 게 누군지 살펴봐야지. 그랬더니 의외로 줄어든 게 하나가 있네. 질량. 즉 질량이 줄어든 대신 없던 에너지가 나왔다. 란 말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진 건 맞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놈의 질량이 에너지의 형태였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놈의 질량에 대해서 동등성을 얘기 안 했었구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사실 에너지다 라는 얘기죠. 그다음 이거 다시 한번 다시 위에서부터 다시 보자. 두 번째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 얘기인데 자 일단 고전약학부터 시작할까? A 개의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당연한 거 맞나? 구체적으로 R자임이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거나 이게 귀찮아. 그렇게 하자. R자임이 한 1 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할까, 그죠? 계속할까? 계속 1을 하자. 근데 문제는 질량 가진 어떤 물체도 광속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말을 어디서 한 것 같은 오케이. 이거다, 그죠? 그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속도는 고전력학만큼 즉 1을 한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게 고전역학적인 1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계속 증가해야 되겠지? 그럼 충분한 1을 해주면 언젠가는 광속을 넘어가는 게 정상이다. 맞나? 다시 얘기한다. 고전역학적인 1을 하면은 운동에너지 계속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큰 1을 해주면은 물체의 속력은 광속이 넘게 지나가야 된다. 근데 상대론적으로는 광속 이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광속에 가까워지는 속도는 점점 속도 증가량이 감소한다. 이번 책에서 그래프를 했으니까 한번 보고 올까? 82페이지 밑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다. 그래서 이게 1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대충 1을 해도 이딴 식이 돼. 속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이 일해야 된다. 그러다가 속력이 광속이 되면 무한대의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지점에서 고전력학만큼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의문을 가져야죠. 그럼 이러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R자임이 한 일은 어디로 갔을까? 이 퍼센시 에너지 따질 때랑 비슷한 얘기인데 R자임이 일한 만큼 운동에너지 증가해야 되는데 고전력학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그게 어딘가도 새 나갔다는 뜻이죠, 그죠? 어디로 새 나갔을까? 운동에너지 증가가 됐다. 그러면 추가하고 증가가 앉아있네. 오, 대신 질량이 증가했네. 그럼 이 순간에 그렇구나. 질량이 새로운 에너지의 형태였구나. 라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지. 왜? 1을 했는데 에너지는 증가하고 질량이 증가하니까. 그제?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다.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랑 똑같다. 그래서 나타나는 식이 E는 mc제곱이죠. 다시 정확하게 이 제곱은 제곱 c제곱. 나 저게 되게 интерес해. 책도 그렇게 나왔네. 웬일이야? 맨날 있는 mc제곱에 이 제곱에 m제곱 c제곱이 맨날 헷갈리더만. 책에도 써놨네. 정지 에너지라고. 그럼 총 에너지 왜 총 에너지를 얘기하네? 헷갈리게. 자, 그래서
E는 mc제곱 저건 총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원자부터 이제 원자까지는 E 제곱은 m 제곱 c제곱을 쓰는 거다. 그 다음 C는 알다시피 3 곱하기 8쓰니까 그거 제곱까지는 9 곱하기 10에 16승이지. 즉 질량이 매우 조금만 없어져도 에너지는 엄청나게 나온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주면 그 질량의 분성을 증명한 예가 원자폭탄이라고 했다, 그치?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대체 그 히로시마라는 도시를 확 날리기 위해서 없어진 질량이 몇 g일까? 지원아 불러봐. 질량이 얼마나 없어졌을 것 같아? 미안, 이건 근거도 없으니까 추측도 안 되겠지. 딱 3g 없어졌다. 문자 그대로 3g의 질량이 없어졌다. 즉 딱 3g의 질량만 없으면 히로시마 정도의 도시를 날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물며 지환이 정도의 질량이 없어지면 지구 정도는 날리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지환의 가치는 엄청난 거다. 네가 없어지면 지구가 없어진다. 진짜라니까? 진짜인데? 물론 나는 더 대단하지. 내가 없으면 향기가 나요. 중요한 거. 자, 그게 질량 에너지 동일성의 이야기고. 자, 그래서 특수한 특성에서 에너지 보존 모층이 이제 질량까지 포함해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물론 물리학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화학에서도 변화가 생겨야지, 그치? 그 총 엔탈피의 계산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다. 그때까지 질량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질량도 엔탈피에 들어간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속 변하게 그 엔탈피의 변화만 지는 거다. 충격의 질량은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미친 도로 어떻게 해? 자, 그럼 질량 에너지 사이의 변화는 뭐게 뭐야? 수소행위와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 패스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를 분리하는 과정은 질량이 증가함으로 원자핵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쉽지. 결합을 왜 할까? A랑 B가 결합했는데 원래부터 불안정하면 결합을 하나 안 하나? 안 하겠지? 왜 다시 떨어진 거 더 안 좋으니까 에너지 내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겠지. 즉 A와 B 뭐든지 하여튼 결합했다라는 건 결합 전부가 안정하다는 뜻이다. 그럼 안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에너지가 낮다는 뜻이지. 그 얘기는 결합하면 당연하게 에너지가 낮아진다. 근데 에너지가 질량이다. 따라서 둘이 결합하면 질량은 무조건 감소하게 돼 있다. 그게 측정이 되든가 말든가. 근데 역사상으로는 인간들이 항상 속력이 0이었으니까 이런 걸 모르고 화학 반응시 질량은 변화 없다고 했지. 잘 생각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안정해졌다면 그만큼 에너지 방출하고 보통 열의 형태로. 그래서 화학 반응의 80%는 발열 반응이다. 근데 열도 에너지지. 따라서 그 열을 방출할 만큼 질량은 감소하게 돼 있다. 즉 엄밀히 얘기해서 화학에서 질량 보존 성립 안 한다. 발열이 됐든 흡연이 됐든. 다른 예도 있다. 내가 지원이 연락이 하면 지원의 질량은 증가한다. 이건 농담이고, 지원의 질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지원이 불로 태워, 아니. 미안, 마이너하게 가열하면 된다. 그럼 측정은 안 될지 몰라도 분명히 열 받은 만큼 질량은 증가한다. 아, 여기 진짜 여기 얘기하는 거야. 멘탈 얘기하는 거야. 진짜다. 아, 진짜야. 미래는 혹시 그런 거 한번 나올지도 모르잖아. 멍청한 놈을 가두기 위해 가지고 종이 한 장 딱 주고 감옥에 가둬. 그리고 종이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풀어준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연락이 비비면 된다. 그럼 열받을 테니까 질량 증가하겠지 뭐. 미래니까 알아서 측정하겠지. 자,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결합 에너지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뭔가 결합했다. 그럼 그걸 끊어내면은 그만큼 안정해질 만큼 에너지 다시 뱉어내야지 뭐. 아니면 때려 넣든가. 이게 사실 원자력 발전, 아니 원자력 발전의 핵 분열의 핵무의 원리지. 그 다음, 우와, 큰일 났다. 자, 양전자 방출, 다층 차용 영상이라고 하는데, 양전자가 포지트론의 피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포지트론 에미팅
뭐 텐스명 뭐였는데 하여튼 패스. 어쨌든 이거 뭐냐면 전자가 반입자하고 양성자 아니 양전을 띤 양전자하고 만나면 함께 소모해서 그 진양이 에너지를 변환돼서 감마선 한 쌍을 생성한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양전자를 그냥 써버리면 우리 몸에 전자가 많으니까 그지? 어딘가 가서 부딪히면 상승하면서 에너지를 낸다. 그럼 그거 그 나오는 빛의 밀도를 보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물질의 밀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되겠다 그지? 그럼 어디에 물질이 모였네 안 모였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정상하고 비교하면 아 얘는 정상이네 여기 비정상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게 PET다. 장점은 뭐냐면은 뼈다귀 그냥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다. 연주기까지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다. 엑스레이 관리 그래서 쓰는 건데 그냥 확 물리 인적인 얘기니까 갖다 버리시고 와이고 씨 왜 이렇게 많냐 어? 원작이 왜 나와? 갑자기 뭐 있길래? 응? 원작이 어떻게 튀어나왔지? 아 별도 토픽이구나. 응. 와 역시 핵분의 행동은 끌렸고 다른 얘기를 좀 하자. 자 원자 핵이란 게 사실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난 건데 결합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근데 결합하면 원래보다 안정하다고 했지? 그럼 무조건 결합하면 안정해지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긴 하다. 왜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접착제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키는 힘을 강력이라고 하는데 그 강력이라는 게 얼마나 골 때리냐면 강하긴 해. 두 번째 강한 전자결합보다 강하다. 100배나. 근데 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작 100배밖에 안 센 거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결합시키는 게 강력이라고 했지. 그런데 원자핵의 구성은 원래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거든. 그럼 만약에 원자핵 내에 양성자가 100개 들었다 치죠. 그럼 100개는 전자기력으로 서로 밀어내겠지. 100만큼의 힘으로.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강력은 고작 전자기력이 100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양성자가 딱 하나만 더 들어가면 즉 원자번호 100일이 되면은 그 핵은 절대 유지 못한다는 뜻이죠. 왜냐고 강력이 전자보다 100배밖에 안 쓰는데 101배의 힘으로 밀어내는데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사실은 강력이 전자력보다 고작 100배밖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번호 100 나오는 건 보나마나 다 불안정하다. 그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92번, 즉 양성자 92개 붙이는 게 한계라는 얘기예요. 대신 그걸 붙이려면 중성자 엄청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 우라늄 같은 경우 양성자 92개 그걸 버티기 위해서 촉착에 많이 때려본 결과 불안정한 원소 245개 정도의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100 계산된다. 150개 정도 중성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쨌든 원자핵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강력으로 붙이고 전자기로 때리려고 하는 게 경쟁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원자핵은 안정하고 어떤 건 불안정한데 어쨌든 딱 기본적인 표현 원자핵의 표현부터 원자핵은 Z 질량수는 A인데 질량수가 뭔지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됐을 거고 동연소 뭔지 알 테니까 패스하자. 그보다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다. 원자핵의 안정성이라고. 안정해지니까 붙는다 하는데 안정해진 만큼 질량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그 원자핵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는가 그게 결합 에너지인데 이걸 조사해 보면은 얘들이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안정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하기가 뭡니까? 자 일단 원자번호
그 다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 아니 결합 에너지 이렇게 해봤더니 초반은 꽤 안정하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정도만 있어도 안정한 원소가 만들어진다. T놈이 있어서 그렇지. 얘가 아닙니다. 얘는 예외적으로 안정한 겁니다. 분산지상 풀려나가면 쭉 올라가면 급격하게 증가가 그 다음엔 완만하게 감소를 하는데 이런 거는 원자 핵마다 고유의 구성이 있어가지고 안정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럼 제일 안정한 방법은 어느 정도의 원자 번호가 대략 26 정도 되는 철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니켈이라든가 하여튼 그쪽이 제일 안정하더라는 얘기다. 그럼 그러니까 생기는 경향성은 뭐냐면은 26번 금수가 제일 안정한 애다. 얘보다 작은 원자 번호가 작은 놈들은 기회만 된다면 가능하면 26번처럼 원자 번호가 증가하려고 한다. 그 기회라는 핵하고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일반적인 원자에서는 원자핵과 원자핵이 만날 수가 없죠. 바깥쪽에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가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핵융합이 안 일어나는 거다. 즉 일어나려면 적어도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를 다 뜯어내야 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핵이 만나게만 하면은 잘만 하면은 원자보다 커지는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얘들은 원자보다 줄어드는 게 핵자산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 즉 안정해진다. 그래서 얘들은 잘만 쓰면은 핵 분열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다음 가만 놔두면은 핵 분기가 일어난다. 가만 냅둬도. 그래서 원자보다 큰 놈들은 스스로도 가능 계속 깨지려고 하는 바깥에서 붕괴 원소가 많은 이유기도 하다. 한 가지 더. 이거 대충 그린 기울기인데 기울기 보면 핵융합 쪽이 크지? 그게 똑같은 양의 질량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핵융합이 핵분할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대략 그 효율 조사는 핵분할보다 6배 정도 효율이 좋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맨 밑에 K-스타 얘기가 나오는 거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하고 있는 여단 분야인데 과학적 기술을 저도 기술이다. 순수 기술, 원천 기술 이 세계 1등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라고 보입니다. 그 아니라 며칠 전 뉴스 보니까 미국한테 뺏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숙제는 어렵다. 아 맞네! 오늘은 해야 돼. 핵융합 이렇게 맛이 나오거든. 그래. 11, 12, 나 기타 등등은 그거라고. 어쨌든 숙제! 이거 끝까지 숙제. 아 왜? 계약했으니까. 아 몰라. 나랑 관계 없는 얘기야. 숙제 너 해가지고 내가 바이바이. 조심해 가시고.